안녕하세요, 크리틱스 컷입니다. 오늘은 극장 개봉작이 아니라 넷플릭스 공개 작품을 가져와 봤고요. 에이셉 시네마 13편 카터입니다. 우린 액션 배우다, 내가 살인범이다. 그리고 악녀를 연출한 감독이죠. 정병길 감독의 신작입니다. 악녀의 오토바이 액션씬은 존윅 시리즈에서 패러디했던 걸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 감독의 이력은 참 특이한 편입니다. 서울 액션 스쿨을 8기생으로 수료를 했고, 그래서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내가 살인범이다부터 액션 영화가 아닌데도 액션 연출에 공을 들이는 독특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악녀는 국내에서는 흥행을 못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못 넘겼는데요. 존윅에서 패러디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 작품이 아마존에서 리메이크 되어가지고 시리즈화도 된다고 합니다. 정병길 감독이 직접 연출도 맡기로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거 투자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오리지널 영화인 카터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스토리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DMZ 구역에서 퍼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탓에 북한과 미국이 초토화된 가상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28일 후에 나오는 분노 바이러스와 거의 똑같은 양상을 갖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남한은 한 과학자가 자신의 자식을 통해 배양한 항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데 성공한 상태였고요. 또 북한 측과 협의해서 이 과학자와 자식을 북송해서 항체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송 중에 그만 과학자와 딸이 납치되고 말아요. 한편 뒤통수에 십자 모양 상처가 난 인물이 잠에서 깨어나면 곧장 CIA 요원들이 그를 습격합니다. 기억상실 상태로 깨어난 이 사람은 과학자를 어디에 숨겼냐는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자신이 과학자를 납치한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듣는데 도통 무슨 일인지 파악조차 못합니다.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자신의 이름이 카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주인공. 전화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휴대폰을 뒤에 있는 CIA 요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를 하고요. 건네주자마자 휴대폰이 폭발해서 요원이 죽게 되죠. 이 방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카터는 전화기 속 목소리인 줄 알았던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목소리는 전화기가 아니라 귀에 설치된 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고요. 10초 안에 창문을 향해 뛰어가 반대편 건물로 뛰어내리지 않으면 방이 폭발할 때 너도 죽는다면서 당장 도망가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신없이 뛰어내리자마자 방이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을 뒤로 한 채 카터는 조폭들이 가득한 목욕탕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다음 전개는 익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목욕탕에서 달려드는 야쿠자에 맞서서 피해 사륙을 벌이고 빠져나온 카터가 머릿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캐스트를 깨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노 바이러스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과학자와 그 딸을 둘러싸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암투, 국정원까지 얽혀서 정체성 혼란이 있는 카터가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과정이 액션씬,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씬으로 이어지는 식으로 쭉 전개가 되게 되죠. 기억을 잃은 특수요원이라는 소재는 당연히 제이슨 본 시리즈도 떠오르게 되고요. 버스터 키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액션 영화 레퍼런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목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순수하게 액션씬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거죠. 영화를 보면 평소보다 많은 제작비를 받아서 신이 난 것이 보입니다. 일단 굳이 이 영화를 원테이크로 찍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 스토리는 상당히 핑계에 불과한 액션 영화라서 마지막 한 장면까지도 알차게 차기작을 예고하는 듯한 액션을 우겨 넣은 상태죠. 액션씬 하나하나마다 지금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잘 통했는가?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액션씬이 훌륭하게 그려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한 반 정도씩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히 영화가 후지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인상은 감각적이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헐리우드식으로 때깔이 좋은 게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용어죠. 아시아 익스트림 시네마, 그 중에서도 가장 극한에 위치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해외에서는 분명히 이런 컬트적인 방향으로 수용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를테면 지금은 거장 취급받고 있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도 한때는 분명 해외에서 아시아 익스트림 어쩌고 하는 식으로 수용되었던 전적이 있죠. 이것이 온전한 평가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음악은 국악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 시도가 가장 이 영화에서 좋게 보이더라고요. 일본 영화를 보면 자기네 전통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얼마 전 코파에서 봤던 정숙한 짐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현대 배경 드라마물이었는데 요호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 일본 전통 음악을 아주 잘 사용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소리와 영상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영상을 찍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언급한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국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카터는 현대 액션물이라서 음향과 자연스럽게 음악이 녹아드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자감 있는 음악이 액션과 탁탁 맞아 떨어져서 위화감 없이 어우러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액션 영화 말고 역사물이나 드라마 장르 영화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국악 사용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개봉했던 이 한산에서도 이런 식의 음악 사용을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악과 어우러진 익스트림 시네마를 지켜보면서 저는 묘하게 액션씬의 질이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작비 문제로 발생한 어색한 특수 효과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드론 촬영샷처럼 화면의 해상도 자체가 들쭉날쭉한 건 문제라고 보지만 특수 효과가 어색한 건 이 어색함을 감추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영화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도 아닐 뿐더러 문제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작해줄 정도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화의 액션씬이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찍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핸드헬드 느낌을 주는 원테이크를 고집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찍어서 자르고 그걸 이어붙이는 예술입니다. 커팅 온 액션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피스 감독 작품 웨이 다운 이스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영화 기법입니다. 영화의 모든 장면이 마찬가지이지만 액션씬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찍고 잘라야 관객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킬빌 파이트 씬이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상위권에 뜨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상에는 아무런 특수 효과도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이 장면에서 타란티노 감독은 그저 잘 찍어서 잘라붙인다는 철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액션이 관객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클로즈업을 넣어 그리고 인물의 감정도 전달할 수 있도록 찍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일상 소품을 알차게 활용해서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기발하다는 생각을 관객에게 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아이를 활용한 서스펜스와 유머까지 실로 모범적인 장면이죠. 다만 이 장면에서도 튀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음향 효과 덕분에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로 차는 장면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장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망가질 정도의 흠결은 아니지만 확실히 점프컷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치컷, 점프컷, 이어지는 게 매치컷이고요. 잘리는 게 점프컷이고. 반면에 그린그래스 감독의 본 아이덴티티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아이덴티티 파이트 씬이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상위권에 뜨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적에게 발을 내리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내리찍는 과정이 생략된 채 발이 땅에 닿는 모습으로 커팅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전체적으로 180도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관객은 핸드헬드로 마구 흔들리면서 멀미를 느끼느라 처음엔 어색함을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 싸움 장면이 대체 무슨 장면인지 잘 모르겠다는 감정, 즉 머릿속에서 공간과 액션이 물 흐르듯이 이어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장면을 비교해보죠. 발을 내리찍는 장면만 다시 보겠습니다. 들어 올렸다가 내리찍고 그걸 막는 얼굴까지 클로즈업. 반대로 발을 들어 올리고 갑자기 180도 선을 넘어서 관객이 인식도 하기 힘든 짧은 찰나에 내리찍는 모습. 다시 한번 빠르게 보실까요? 마치 발이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킬빌의 액션씬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제 카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개봉한 지 며칠 안 된 작품이니까 영상을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인 장면 묘사가 포함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결론만 보실 분들은 이 파트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욕탕 장면. 이 장면을 봤다면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본격적인 액션은 카터의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간 카메라가 등 뒤에서 커팅을 한번 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등 뒤로 카메라가 갈 이유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여기서 컷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객들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컷은 이 영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목욕탕 장면에서 다시 한번 끊는 이 부감 장면으로 넘어가서 끊는 장면에서도 느껴지죠. 자, 더 큰 문제는 끊겼다는 게 느껴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편집점을 잡기 위해서 놓이는 카메라의 위치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등 뒤가 완전히 불필요한 각도인 것처럼 카메라는 필사적으로 원테이크라는 이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촬영에 최적화된 장소가 아닌 편집에 최적화된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목욕탕 장면을 원테이크로 찍지 말고 차라리 적절한 커팅온 액션을 섞어서 또 중간중간 킬빌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이 느껴지는 클로즈업도 넣어주면서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목욕탕 장면에서 감독이 아마도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을 법한 소품, 낫이 처음으로 주인공 손에 들리는 장면은 아예 관객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킬빌에서 부직갱이가 관객의 시야에 암시되다가 마침내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암시는 좀 가까스로 되는 척 하고 있지만 이 손에 들리는 것은 인식도 되지 않죠. 이어지는 장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피해 져져 화면이 붉게 물드는 것도 그런대로 핸드헬드로서 현장감을 주는 효과를 좀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듣도 보도 못한 이 낫 액션이 끊기지 않고 다 보이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그 인상적인 무기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주인공 격인 이 도구 낫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올드보이의 장도리 씬처럼 역사에 남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도리 씬은 자세히 보면 이 장도리를 향한 클로즈업까지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 무기를 잘 소개해주고 있어요. 애초에 액션씬이 시작되기 전에 오대수가 집 밖을 나서는 장면에서 이 일상적인 공간인 신발장 위를 뒤져서 장도리를 획득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또 다른 나라 영화는 어떨까요? 레이드 1에서도 칼을 비롯한 무기는 클로즈업을 한번 해가지고 제대로 보여줘서 이것이 매우 위협적인 도구라는 걸 암시하곤 합니다. 도구 하나를 가지고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원테이크라는 시도가 이 영화의 액션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무의미한 시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잘 못 자른 경우와 비교해보면 이 영화는 액션의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 액션에 헷갈리지는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카터는 잘 자르지 못할 거면 차라리 안 자르는 게 낫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예 안 자르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이르면 처음에 이 영화를 감각적이라고 느꼈던 제 평가를 더 정확한 단어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극적이다 라고요. 불닭소스처럼 이 자극이 누군가에겐 사랑에 맞지 않는 애정 품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다소 지나치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는 감독이 충분히 이런 불닭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은 분명 관객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려는 뚝심이 있다는 것은 증명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듣도 보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이 영화를 액션 영화 마니아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장면과 승합차 세대가 나란히 달리는 장면 등이 그것이죠. 다만 아쉬운 점 하나, 남자들은 티팬티를 입혀놓고 여자는 교묘한 촬영과 조명으로 직접적 성기 노출을 피하면서도 팬티 하나 안 입히는 식으로 이 목욕탕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 그 심의 때문인지는 몰라도 남자까지 다 벗겼으면 컬트계의 길이 남을 장면이 됐을 것 같아서 참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다른 영화에서 오마주 할 만한 장면이긴 한데 제 상상 속 남성기로 가득 찬 목욕탕 대사륙 장면 버전과 비교하면 티팬티를 입고 싸우는 지금 버전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한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네, 지금까지 좋은 액션 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과 더불어서 이 카터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장면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쉬운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영화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체 좋은 장면과 나쁜 장면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더 나아가서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약간 알쏭달쏭 미스테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위 시네필이라는 사람들 혹은 뭐 다른 평론가들도 다 평론 쓰는 걸 보고 있으면은요, 무슨 숨겨진 무공 비급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왜 다른 나쁜 장면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더 좋은 장면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탁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평론가들의 글이나 혹은 좀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 해설 같은 걸 들으면서 이제 터득한 편인데요. 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엉망진창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 조금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장면을 온전히 그 포텐셜을 다 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이 감독은 약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좀 주목할 만한 액션 감독이다 생각을 해서요. 말하자면 어떤 컬트 적인 느낌으로다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질 만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또 다른 액션 SF 대작, 극장가로 치면 경쟁작이라고 부를만 하겠죠. 프레이, 이 작품도 ASF 시네마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영화의 액션씬도 저는 보면서 역시나 핸드헬드 촬영이 개입될 때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프레이는 역대 프레데터 영화 비교했을 때 어땠는가 정도로 짧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크리틱스 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